심리상담소 미친 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독심리상담소 미친 변기 그 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린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예, 어떻게 지냈어요? 잘. 네. 저도 아주 잘 지내고요. 네. 얼마 전에 좀 장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네. 잘 극복했습니다. 요즘 겨울에 장염이 유행이래요. 네, 건강하셔야죠. 네, 청취자 여러분 굶지 말고 잘 자고 잘 먹고 해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중독 상담소 우리 서울 중독심리연구소의 김영근 소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예, 네. 예. 오래간만에 합니다. 이제. 몇 회 만이죠? 글쎄요. 이게 몇 번인지 1년이 넘은 것 1년이 같은데요. 넘은 것 같아요. 1년 예. 넘었죠. 저희가 2년이 넘어가.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미친 병기가 한 1년 정도 음. 공백기를 갖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보냈어요. 두 분 모두 다 네.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네요. 예. 그다지 잘 보는 것 같진 않으신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저희 그 회복 방송 페이스북 계정에 저희가 이제 소장님과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나누고자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들과 그리고 또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여러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중독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 3가지를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만 너무 말하는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내용들을 아니, 읽어주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음. 중독하는데 이제 회복되신 분들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각자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물론 다 공통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그 처음에 하셨던 주리님은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게 회복에 가장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셨던 엔젤님은 그다음에 정직, 나의 그 정직성에 대해서 되게 포인트를 두셨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셨던 홍보성님, 홍보성님, 그분이 이제 가족의 어떤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 이 힘으로 이제 회복을 하시는데 중점을 두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회복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뭐 의사나 중독 관련된 의사나 상담사, 그리고 함께 이제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가는 공동체, 그리고 뭐 사랑, 그리고 중독자의 어떤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이제 행위를 멈춰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취합해서 요약해 본 결과 이제 외부적 환경과 어떤 내부적 환경이 2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으로는 이제 이 중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가와 그리고 이 중독자들끼리 서로 뭉쳐서 다 함께 회복을 향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 부분들이 일단은 선행이 돼서 그 이후에 그런 환경들 속에서 어떤 그 환경들 안에서 이제 관계를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이 뭔지를 배워보고 또 회복되어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의지를 더 다진다든가 아니면 또 행위를 중단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 중독자에 대한 편견 없이 내가 수용받는다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어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크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뭐 사례나 어떤 뭐 경험들을 통해서
속 시원해. 예, 구체적으로 속 시원해. 말씀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중독자도 그렇고 중독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런 질문이나 궁금증을 많이 갖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수많은 말들이 많이 많아요. 있죠.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속이 안 시원해요. 왜 그럴까? 우리 여기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얘기도 이제 다 맞는 얘기고요. 뭐 공동체의 뭐 중요성, 그다음에 정직. 왜 우리가 이제 가끔 약물 중독에 있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들인데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맞아. 네. 이 정도로 이 중독자가 이렇게 중독에 이제 깊이 빠지는 과정 단계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 뭐 감정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런 것도 이제 다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뭐 그거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도 회복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회복에 있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머리로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런 질문이 많아진다. 오만 질문들이 그쵸. 이제 많아지고 그거 쫓아가느라고 실제 중요한 거를 이제 놓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자기 영혼에 집중하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 영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질문이 오히려 생기지 않는다. 왜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니까. 이걸 왜 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영혼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그 삶.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뭐 공동체, 정직, 가족 이런 게 다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뭐 핵심적인 요 세 가지나 또는 더 많은 네. 이게 각 중독자들이 회복하는 그 길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동기를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그 모든 것에 어떤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바탕을 두지 않는 그 모든 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됐다. 그래서 겸손의 바탕을 계속 유지하고 둘 수 있느냐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회복에서는. 그래서 12단계에 그 뭐 1단계 나는 무력했다. 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다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하면 겸손이에요. 나를 무력한 걸 인정하고 신을 의지하고 신께 기도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뭐 다 뭡니까 이게?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낮아지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거나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회복의 어떤 기쁨은 나에게로 다가온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제가 그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많은 그 중독자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본인의 문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그냥 여기서 입원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 내가 괜찮아지겠지. 그런 어떤 피상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신 분들, 어떤 가족들이나 또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생활을 더 이상 현실에서 이루어 나갈 수 없으니까 병원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어떤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뭔가 이제 계속 이 겉에서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어떤 드러나는 행동들이나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참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겸손에 대한 받아들임이 일단 선행이 된 이후에 어떤 그 환우분들이나 아니면 치료진들과 어떤 환자들이 서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중독자 자신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이제 본인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겸손이라 하시니까 속은 시원한데 굉장히 마음 무거워지네요. 겸손해지기 싫은가 봐. 그런가? 겸손이라 하니까 내가 중독자구나. 그 빈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삶 전체에서 되게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회복되는구나. 그렇지. 이 삶의 전체적인 태도예요. 전체적인 내가 태도. 중독자이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타인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전체 영역에 네.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마음 무겁네요. 이게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중독자가 회복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구도자의 길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AA나 이런 데서 이제 오래 단약 단주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약간 초월해 맞아요. 놓은 느낌들이 있어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뭐 한 10년도 좀 적고요. 그 맞아, AA에서는 10년은 적어요. 한 15년, 20년 차 이 정도 된 사람들은 그 느낌이 맞아요, 달라요. 굉장히 편안해요. 맞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뭐 15년, 20년 했다라고 의심되는 그런 것도 없고, 하여간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은 뭔가 가식도 없고 편안하고 맞아요. 이게 바람에 날릴 것 같은 그 가벼움의 네. 그 경험들이 있어요. 관계 경험이. 왜냐? 내려놓으니까. 나를 드러내거나 그런 게 이제 없고 순수하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관계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중독자임을 처음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10년, 뭐 15년, 20년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독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행복을 얻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영혼, 나의 영혼에 대한 어떤 깊이와 또 어떤 그 힘과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회복의 과정들 중에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겸손하지 않아도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겸손이라는 게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겸손으로 가는 길은 그 중간에 꼭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겸손의 그 반석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청취자분들은 되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죽어야 한다니 이러면서 죽어야 한다면 되게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네. 우리 뭐 실제 그런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그 유아적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주장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죠. 이 겸손이라는 어떤 그 나라로. 근데 여전히 막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요, 내가 경험한 게 진리요, 이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다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갈등, 그 다음에 불신. 불신이 왜 일어나냐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수용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제 중독자적인 어떤 성격들은 이 배척을 한다고 이 대상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도 더 많이 느끼고 그 본인이 다른 사람을 싫어해 놓고서 사람들이 나를 또 싫어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심리적인 일들이 투사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는 거야. 막. 담벼락. 그러니까 이제 더 자기 어떤 더 아집, 고집, 자존심 이런 게 더 이게 두터워지죠. 왜냐면 이런 게 더 두터워질수록 사실은 그 안에 되게 약한 자기가 있는 거지. 약한 자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철옹석처럼 이제 막 쌓아나는 건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이걸 확 벗겨서 약한 나를 확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공동체든지 회복에 있어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다. 내가 무너졌다. 얼마나 쪽팔려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나는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끄럽네요. 내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연습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열매를 이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복들이 필요해요. 네,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그렇다면 내가 중독자가 내가 어떤 살려고 붙잡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던 것이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을 깨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에 있는 그들의 그 약함을 이제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어떤 겸손함과 약함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함께 사람들과 이렇게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중독자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면 중독자가 안 되겠지. 왜냐면은 그렇죠. 뭐 마약, 알코올, 도박, 뭐 섹스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막 기분이 열받으니까 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니까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술이 나를 죽이고 마약이 죽이고 알코올이 죽이고 뭐 섹스를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중독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또 답이 됐네요. 네.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렇지. 자기가 네. 지탱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고요. 이제 기질 어떤 유전적인 기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상처로 인한 이제 결핍, 그리고 이제 나약함, 이제 습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방금 린님께서 말씀하신 기질 이 부분이 과연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건지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상처와 또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이 기질이 발동이 된 건지 아니면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결과로 인해서 이 기질을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건지.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나 뭐 가족의 어떤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자유해지기 위해 중독을 선택한다 이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내가 좀 기질적으로 중독에 좀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나? 왜냐면은 그 대를 울린다는 중독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알코올이 이제 이렇게 유전된다. 그래서 그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중독자 가정에서는 중독자 자녀들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질적으로 중독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노예요, 답변은. 근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죠. 그게 그쵸. 마치 기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기질 자체는 그러니까 기질이 중독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기질의 요소는 또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근데 이제 취약성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취약성. 근데 그 취약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은 외적 경험이라는 거죠. 외적 경험. 그러니까 당뇨도 그래요. 당뇨도 유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유전되는 모든 자녀는 다 당뇨에 걸리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식성이나 식품을 대할 때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자기가 몸을 잘 관리하면은 내 위가 그런 뭐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뇨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기질로 본다면은 우리는 너무 무기력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내가 이거를 그죠? 선택도 그죠? 아닐 뿐더러 반드시 중독자가 네, 되게 네.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영혼을 배제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그냥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아주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의 해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은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가 그 관계적 경험 속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 관계의 경험에 의해서 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후천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네. 이 부분. 물론 그래도 기질이 전혀 없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후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을 이제 다뤄 나갈 때 우리가 이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분이 나약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나약함과 겸손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약함은 자기가 힘이 없는 거야. 어렵네요. 힘을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겸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힘이 있으니까 겸손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숙여요. 이걸 우리가 겸손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있는 자가 자기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는 자세를 보였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드러나는 건 같지만은 그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약함을 말씀을 하셨고 드러나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죽어라. 네. 그럼 죽는 자는 뭘 죽여야 돼요? 자기 힘을 죽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겸손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든다면.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 그 겸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굴하게 사는 삶이 비겁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 나약함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더 추가를 하자면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절대 나약함은 아니다. 중독자가 되는 건 절대 나약함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약함의 어떤 뜻을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뭐 중독자들이 의지가 없다, 이제 게으르다. 그런 편견이 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과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편견과 오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독자들의 모습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책임도 안 지고 게으르고 자기가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해버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아픔을 못 보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판단해 버리면 그거는 진짜 정말 표면적으로 판단한 거지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거든.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실제로 중독자가 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라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다. 나약한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나약한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그런 분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불안이 있고 하여간 힘듦이 있으니까 그 행동으로 이제 게으름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세상은 게으른 사람은 없어. 나는 게으르게 태어났어. 그런 사람은 없어. 게으른 사람도 없고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도 없어. 그냥 현재의 내가 지금 현실의 직면에서 나가기 두려울 뿐이야. 뭔가를 하는 게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야. 그래서 멈춰서 있는 거지. 게으르다라는 것은 평가된 단어예요. 판단된 단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중독자나 중독을 보는 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중독자를 대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판단해버리는 그렇지. 거는. 그럼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판단하는 자나 판단받는 자나 회복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중독자들이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러내는 본인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중독 행위로 인해서 이제 책임지지도 않고 본인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독자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해 버리고 하는데 사실 그게 중독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회복을 할 때 이 사람 본인 아까 이제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로 아니면 또 개인의 의지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기다려줌이고 기다려줌, 인내? 인내. 인내가 참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중독자를 대할 때는 뭐 나약한 거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응?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드러내? 그렇죠. 자기 그 나약한 걸 드러낼 때 그래 수고했다 힘들었지 하고 이렇게 감싸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넌 게으른 인간이야. 너는 무책임해. 네가 언제 말해놓고 지키는 거 맞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철옹성같이 쌓아놓은 그것이 있어도 그 말을 들으면은 더 뒤집어지고 힘드는데 이 철옹성 같은 벽을 허물고 나약한 상태로 자기를 드러냈을 때 그런 판단을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을 안 하지. 그런데 이제 그 오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내와 어떤 수용적인 관계가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는데, 그러면 중독자들이 이것이 이 사람하고 또는 이 공동체하고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그거를 테스트해봐야지. 그냥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깽판도 쳐보고 계속 좌절도 해보고 니들은 나 못 고쳐 뭐 이런 태도도 취해보고 이러면서 한결같은 그 외부적 대상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반응들을 감지해 보면서 근데 외부적 대상들이 인내로서 이것을 기다려 준다거나 수용해 주는 태도를 취하면 점점점 마음의 문을 열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 이게 가족이든지, 근데 가족들에게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어려움도 있으니까 참 어렵긴 한데 맞아요. 인내하라는 그 말이 그래서 무조건 인내라는 개념이 또 아니에요. 이거는 경계선이 있어야 돼. 경계선. 그러니까 무조건 중독자를 다 포용하고 수용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서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정서적 개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 개념이 아니라
정서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지. 현실적 개념은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경계가 있어야지 가족들은 견딜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한없이 밀고 들어오고 한없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가족이 무조건 다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뭔가 책임을 대신 져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냉철하고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족이 그 상태를 취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판단과 비난이나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자꾸 어떤 사고를 치고 와서 이렇게 돈이 자꾸 필요라는 상황에 보여지면 가족들은 어떤 그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 뭐 돈을 준다거나 그렇지. 뭐 시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 사고를 친 그 사람이 현실적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감정,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고를 친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막 혼내요. 혼내고 해결해 주죠. 부모가 해결해줘. 그 지금 얘기는 반대예요. 반대죠, 반대. 걱정하고 그 부모도 힘들어할 수는 있으나 그 자식한테는 혼을 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식은 어른이 되었고 책임질 것은 그 자식이니까. 그리고 혼을 내지 않고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죠. 대신에 정서적으로 걱정해 줄 수 있고 또 응원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안 해주는 게 기본이고 또는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사고 쳤다 이러면 도와줄 수 있지 왜 안 도와?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독적 형태가 취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아주 차갑게 네.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말할까요? 네, 마무리하세요. 예, 정신이 없죠 지금. 아닌데요. 예, 오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김영근 소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 아는 것, 정리하지 마.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이 아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중독자 자신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일단은 제일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나약함 그리고 기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나눴는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정서적인 부분을 잘 분리를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원인을 막는데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독에 빠져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할 수 있다면 된다. 보자 뭐 이런 그 오늘 아침에 CBS에서 정승호인가 시인 이름. 네 맞아요. 정승호 시인이 정승호 시인 새롭게 이 시를 이제 발표하셨더라고요. 거기서 희망이라는 시를 아침에 읊어주는데 절망 없는 희망은 나는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희망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고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절망을 받아들이는 그 희망이야말로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다. 정승호 시인이 오늘 방송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것은 뭐 우리 중독자들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을 치는 건데요. 그렇죠. 바닥을 빨리 치고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런 어떤 낮아짐의 상태, 이 상태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또 놓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어떤 슬픔,
내가 이렇게 두려움, 내가 비겁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자기 안에서 느끼면서 감추려고 그렇겠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싫어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꺾여지지가 않아서 그걸 못할 뿐이지 실제로 그걸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응원해주고 아마 지지해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회복에는. 네, 그래서 용기 내십시오. 네. 네. 진짜 잘- 희망의 메시지네요. 잘 들으셨죠? 네, 중독자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예. 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승호 시인이라 그랬나요? 네. 아 제가 검색을 혹시 몰라서 해봤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입니다. 정호승. 예, 정호승 시인입니다. 예. 정호승이라고 하지 않나요? 뭐 아, 정호승이네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중독심리연구소의 김영근 소장님 네. 초대해서 뜻깊은 대화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